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둑에까지 컴퓨터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 실제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 막말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을 30여일 앞둔 지금 친박과 비박계의 개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TBK 주말 뉴스는 교민방송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작 송출하는 뉴스로 교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이 시작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전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한미 병력은 모두 32만 명. 이 가운데 한국군만 30만 명으로 우리 군 전체 병력 65만 명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F-22 전투기를 비롯해 B-2 폭격기, 미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무기가 총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각 부대의 지휘 통제 능력을 점검하는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도록 한 작전계획 501호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하는 독수리 훈련에서는 적을 타격하는 훈련과 함께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부대 작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번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관용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은 내부적으로 주민 결속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서 체제 결속을 이끌고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 요인이 북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에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미 훈련 기간 전례 없이 강력한 유엔 제재가 겹친 데다 우리 정부가 별도로 독자 제재안까지 발표하면서 북한은 내부 결속용 도발 위협을 당분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TBK 뉴스 전혁수입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인 한미훈련인데요. 북한이 예년보다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작전계획 5015의 첫 적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전계획 5015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기존의 작전계획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김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6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작전계획 5015. 한반도에 적용되는 양국 간의 새로운 군사작전 개념입니다. 먼저 작전계획은 미군의 군사작전 계획을 뜻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대에 따라 뒤에 붙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50은 한반도 지역을 의미하고 15는 상황에 따른 세부 계획을 지칭합니다. 한미는 지난해까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운영해왔습니다. 북한군이 공격을 하면 서울에서 방어선을 구축해 저지하고 미군 전력이 들어오면 한미가 반격에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공격 징후만 포착돼도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이 전면전에 대비한 반격의 성격이었다면 이번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군의 최첨단 핵심 전략 자산들도 총출동합니다.
이 가운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바로 하늘의 유령이라 불리는 B-2 폭격기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지하 깊숙이 있는 목격물을 타격 가능한 벙커버스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최고위급을 사살하는 임무를 띠고 작전에 나섰던 무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TBK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구글 알파고 간 세계의 바둑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바둑은 무한한 경우의 수 때문에 컴퓨터가 정복하기 힘든 영역으로 꼽혔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이세돌 구단을 알파고가 연이어 꺾으면서 인공지능 연구의 지평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세계의 관심이 서울에 쏠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7년 체스판을 두고 벌어진 인간과 슈퍼컴퓨터의 대결.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은 체스 세계 챔피언에게 2승 1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간을 넘지 못하는 종목이 바둑이었습니다. 바둑은 가로와 세로 각각 19줄로 이뤄져 모두 361곳에 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굳이 계산한다면 10의 360승, 무한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구글이 한층 더 발전된 기술 알파고를 선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알파고에는 계산 능력만 활용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스스로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컴퓨터에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신경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알파고는 판후이 2단에게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세돌 구단에게까지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 스스로 어떤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이를 통해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We do not know who will win, but we know that at the end, humans will be smarter, that the world will be a much better place. 과학자들은 이번 대결에서 알파고의 능력을 확인하며 인공지능의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BK 뉴스 박동선입니다. 알파고의 연승으로 인공지능 개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도로 상황을 분석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인공지능에 의한 겁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정식 허가를 받고 운행에 나섰습니다. 진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1호 자율주행차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1호차 운행 허가증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교통 상황에서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 운행 6개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이 해제되는 기능과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안전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차 허가로 국내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서부터 보행자, 운전자 중 누구를 보호할지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킹에 대한 우려까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험 구간을 확대하고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해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TBK 뉴스 진용중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배럴당 2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새 40% 이상 상승했는데요. 석유 수출국 주요 회원국들은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이 비공식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은 하루 200만 배럴 정도가 남아도는 초과 공급 상태인데요.
유가 상승이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산유국들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청신호로 작용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금이자는 떨어졌지만 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시장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내리면서도 이 반대로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연 3.06%였던 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 지난 1월 3.28%를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나빠지면서 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 이 예대 금리 간 격차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30대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40대 가구를 비롯한 다른 연령층들은 모두 소득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경기 불황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취업난에다 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득 감소는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20대, 30대의 월 평균 가계 지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FA 시장에서 역대 최고인 4년간 96억 원에 NC로 이적한 박성민 선수가 친정팀인 삼성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첫날 4경기부터 홈런 9개가 쏟아지는 등 올 시즌 풍성한 홈런 잔치도 예고했는데요. 본격적인 시즌 돌입에 앞서 팀을 옮긴 이적생들과 새 얼굴의 외국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부터 활약을 펼치면서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정규 시즌에 돌입하는 프로야구는 오는 27일까지 시범 경기를 치르며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추적하는 취재 파일입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비박계와 친박계 간의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남긴 지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효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무성 대표에 대해 막말과 욕설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나아가 김 대표를 컷오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문이 일자 윤 의원은 살생부 명단이 없는 데 있다고 하니 답답해서 술김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솔직히 살생부 명단 봤습니까? 살생부 명단이 친박 핵심 인사가 그래 전달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살생부 파문? 그걸 저 입장에서 그래 핵심 인사라는 게 몇 명이겠습니까? 녹취록 공개 이후 윤 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지만 김 대표는 윤 의원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취중에 사적인 대화까지 녹음해서 언론에 전달한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의 주장은 다릅니다. 비박계의 중진인 이재호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은 취중의 한 말이라고 하기엔 말의 배경 내용을 공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친박계는 윤 의원이 김 대표와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비박계 공천 배제 등의 음모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진상 파악을 해서
당의 기구에서 이걸 다뤄야 돼.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발언을 녹취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저하고 친한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윤 의원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누가 녹음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진짜 살생부 명단이 있느냐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최근 비박 살생부 논란으로 김무성 대표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 속 발언은 공천 개입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막말 녹취 파문으로 비박계와 김무성 대표가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막말 녹취록 파문이 친박과 비박 간 공천 싸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국회에서 TVK 뉴스 류호승입니다. 한 주간의 대한민국 연예계 소식을 모아보는 위클리 K스타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씨가 국내 활동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제시카 씨는 지난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해지 이후 이 패션 사업을 해왔는데요. 최근 재미동포 사업가인 타일러 건이 대표로 있는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 국내 활동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솔로 활동과 개인 사업을 병행할 제시카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국민 가수로 불리는 태진아 씨가 이 후진 양성을 위해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가 발굴한 뮤지션으로는 휘성, 에일리, 제시 등이 있는데요. 요번에 그 오디션 보는 거는 우리 이제 아이돌들, 그룹은 아니고 개인, 예를 들자면 뭐 저희 회사에 있는 뭐 에일리라든가 제시라든가 예를 들자면 뭐 휘성, 뭐 이루 이렇게 솔로 가수로 할 수 있는 그 가수들을 지금 이번에 오디션 보거든요. 최근 신곡 발표로 가수로서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태진아 씨. 후배 가수 양성을 위한 프로듀서로서의 활동도 기대해봅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군입대를 대신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4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입국 비자 발급도 거부되자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사 측은 당시 입대 의사가 있었으나 가족의 설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뿐이라며 입국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여론은 병역 도피 혐의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내려질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0년대 유명 아이돌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 씨가 영화 무수단을 통해 첫 스크린 데뷔를 알렸습니다. 무수단은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사건을 다룬 영화로 오 씨는 이번 영화에서 배우 이지아 씨의 부관 역할을 맡아 영화 배우로서의 변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영화 개봉 전 개최된 VIP 시사회에서는 소속사 후배인 그룹 에이프릴과 에이젝스, 허영지 씨 등이 참석해 그를 응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예산 영화 귀향이 국내 관객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협상이 불리하다는 발표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위절제술 부작용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한 고 신해철 씨의 유가족들이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최근 5차 공판까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들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부검이 모두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해 이 집도의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집도의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수술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